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공군전력의 핵심 FA-50의 초진화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요새 북한의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비싼 미사일을 무슨 폭죽 쏘듯 허공에 흩뿌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1월 19일 현재까지 무려 4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로 자신들을 과시하는 것은 남조선에 대한 대결 동책이며 이는 정당한 자기 방어라고 주장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을 대한민국이 그냥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지난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북한인 6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철강 합금, 케볼라선, 아라미드 섬유 등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북한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포병과 미사일 전력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중 1만 문이 넘는 각종포와 수천 발의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 북한을 제압할 대응 병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천무, K9 개량 등으로 포병 전력을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전장 차단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공군의 공대지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노출된 적의 포병 전력을 신속하게 제압하는데 공군의 지상 지원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의 공대지 작전 역량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FA-50 개량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FA-50 블록 10개량을 시작으로 강력한 공대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 무장인데요. 최근까지 미국은 FA-50에 자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것에 탐탁치 않았습니다. 사실 FA-50은 F-16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의 F-16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FA-50의 새로운 무장이 통합된다면 F-16보다 뛰어난 가성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F-16이 안 팔릴 것이라 생각한 것인데요. 때문에 그동안 무장 통합을 차일피일 미루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FA-50은 우수한 기체 성능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무장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FA-50의 성능 개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UAE가 FA-50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FA-50 개량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내 언론 매체에 UAE가 T-50 고등훈련기를 60대 구매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얼마 전 사상 최고의 방산 수출 기록이라 떠들썩했던 천공투의 4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급 방산 수출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UAE가 T-50 고등훈련기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UAE는 우리나라와 군사적 교류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한국의 특전사들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UAE에서 군사훈련 협력 임무를 수행 중이기도 할 정도로 군사적 교류는 매우 긴밀한데요. 지난 2008년 UAE는 훈련기 도입 사업이 무산된 이후 자국의 노후화된 전투기가 운영 수명의 한계에 달해 T-50의 구매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입될 T-50의 사양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UAE가 구입하는 기체는 적어도 FA-50 수준의 T-50이 수출될 것인데요. 이런 사례는 이전에 수출된 이라크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T-50 IQ를 도입하면서 무장창까지 탑재한 이름만 T-50인 FA-50 24대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사후 지원을 위한 종합계약을 카이와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이름만 T-50인 FA-50을 도입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사실상 훈련기가 아니라 전술기를 도입해간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이런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 FA-50이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많습니다. 바로 FA-50에 달린 공대공 무장이 구닥다리 AIM-9 사이드와인더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꼴랑 사거리 35km짜리 사이드와인더로는 현대전에서 제대로 된 공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체 성능이 좋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현대전은 무장체계와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탑재됐느냐에 따라 전투기 성능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도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FA-50의 블록식 개량이 본격화되면서 공대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우선 블록식 개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타겟팅 포드는 지상 공격기가 표적을 식별하고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인데요. 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탑재를 통해 FA-50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전투력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탑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에 따라 FA-50 블록 10은 개전 초기 대하력전과 항공 차단 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 합작 기업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만든 미사일로 500km의 사거리를 갖는 세계 최정상급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주의 핵심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인데요. 반면 FA-50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개량형인 KPD-350K2입니다. 이 미사일은 무려 600km까지 사거리가 증가한 미사일인데요. 이로 인해 FA-50은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미들급 전투기인 KF-21과 함께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FA-50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성능 개량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FA-50 블록 20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FA-50 블록 20에서는 공대공 무장의 강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상되는 장착 무장으로는 미국제 AIM-120 암람, AIM-260,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가능해집니다. 현대전장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 탑재를 통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대공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FA-50의 수출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되면서 한국의 FA-50은 더 높은 판매고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었던 대화력전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전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대화력전 전력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블록 20으로 개량된 FA-50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전투기를 활용해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를 동원해도 중국과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을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공산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포병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를 이끌던 소련의 영향으로 이를 추종해서 다양한 국경에 대포를 운영했는데 특히 중국과 북한도 포병 전력을 대량 양산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8,600문의 견인포와 자주포, 5,500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나 중국이 사용하는 작전급 포병 전력이나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격기가 제격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딱 맞는 무기가 하늘에서 발사 가능한 발사 플랫폼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노후화가 심각한 F4와 F5로 인해 대화력전 전력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FA-50이 이번 블록 10과 블록 20으로 개량 진행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전력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능 개량된 FA-50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로 FA-50은 서울 상공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전역과 산둥반도의 옌타이시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당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끝장낼 수 있는 억지 무기의 기본 요건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력으로 전투기의 무장과 생산, 개량을 전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갑질이 심해도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판매하더라도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가 탑재된 전투기에서는 더 엄격한 기술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장비를 함부로 개봉하지 못하도록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을 용접해서 막아
막아놓는 등 자신들의 기술 유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2011년에는 F-15K 전투기에 탑재된 타이거 아이의 봉인을 뜯었다는 의혹으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에 대해 엄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전투기 무장 분야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모든 전투기에는 무장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무장 정보가 들어간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산 전투기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국산 무기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F-35에 한국산 천령 미사일을 탑재할 때에는 미국의 천령의 소스 코드를 제출해야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즉, 이 말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의 모든 상세 지원을 미국의 속속들이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제약을 걸어 일방적으로 갑질을 당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무장을 탑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각종 국산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미제 장비의 도움 없이도 독자 작전이 가능한 자주 강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KF-21 보라매 개발, 천령 미사일, 독자 엔진 개발 등 모든 계통에서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기술력이 풍부하더라도 곧바로 세계 최강 미국산 무기들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발에 매진한다면 미국산 무기와의 격차는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F-50도 순수 국산 전투기는 아닙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인데요. 그러나 앞에 언급한 갑질을 당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의 의지로 개량할 수 있는 기체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둔 기원으로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손보려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의 뻥스펙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가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명품 훈련기 FA-50이 역대급 수출 대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26일 콜롬비아 언론 인포디펜사는 콜롬비아 정부가 FA-50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유수의 많은 전투기를 두고도 한국의 FA-50을 콕 집어서 보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노후화된 항공전력을 최신 서방제로 바꾸기 위한 항공 패키지 도입이 목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근거로 최근 콜롬비아가 새롭게 도입한 항공기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FA-50과 함께 T-6 F-16을 24기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콜롬비아가 항공전력의 대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훈련기인 텍산과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FA-50 그리고 로우급으로 설계됐으나 미들급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는 F-16으로 단계적인 항공전력 육성을 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T-6 프로훈련기를 통해 기초를 다지고 FA-50으로 초음속 훈련을 거치면 F-16으로 순조로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서방권 전투기 도입을 위한 최고의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런데 FA-50의 수출 대박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호주까지 FA-50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도입 협상 단계여서 구체적인 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행보가 이어진다면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인 $150를 달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FA-50의 수출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FA-50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 꼽히는 게 FA-50은 공격기로 사용하기엔 폭장량이 많지 않고 대공 능력도 안 좋은데 거기다 훈련기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도 아닌데요. FA-50은 오히려 훈련기 겸 공격기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FA-50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는 FA-50의 세계 수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련기에 명품 스포츠카는 필요 없다던 폴란드가 갑자기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시 FA-50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미구-29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위해 자신들의 미구-29 전투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미국으로부터 같은 수량의 F-16 전투기를 받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인해 미국이 F-16 전투기 공여를 거절하면서 폴란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 가능한 다른 전투기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도입 조건이 FA-50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서방권 전투기 중 훈련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희망 중입니다. 이미 F-16을 운영 중이고 2026년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을 예정인 폴란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제 전투기와 호환이 가능한 초음속 훈련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훈련기 시장의 영원한 라이벌인 FA-50과 M346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두 기체가 사실상 유의한 선택지인데요. 폴란드의 일부 전문가들이 JAS-39 그리펜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그리펜은 가격이 비싸고 훈련기로 쓰기엔 애매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높은 확률로 FA-50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에게 곧 도입될 F-35 전투기와 최적의 훈련 효율을 낼 수 있는 항공기가 바로 FA-5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한번 FA-50을 거절한 폴란드라 할지라도 FA-50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FA-50 도입 열풍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폴란드에 인접한 슬로바키아가 FA-50의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FA-50의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겸 전술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전 세계 네로라하는 모든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에 자사의 전투기를 팔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FA-50, M346 외에도 테자스, L-15, 미그-35 등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ROC가 까다로워 실제로 살아남은 것은 FA-50과 M346, 테자스, L-15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미국의 눈치 때문이라도 중국의 L-15 도입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FA-50과 M346 그리고 테자스가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공군에서는 FA-50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빼면 테자스 전투기에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게 말레이시아 공군의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자스는 공군판 아준전차라고 불리는 인도 방산업계 실패작 중 하나입니다. 테자스는 북한도 구식으로 취급하는 구형 전투기 미그-21을 대체하기 위해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바람에 개발 35년 만에 겨우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낡은 설계 사상으로 개발된 깨끗한 구형 전투기인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테자스를 탈락시키고 FA-50과 M346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M346과 FA-50 라이벌 매치가 성사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 전투기는 한 대당 약 350억 원으로 FA-50보다 50억 원 저렴한 데다가 자체 시뮬레이터 기능도 있고 훈련기 성능도 매우 뛰어나 FA-50의 강력한 라이벌로 명성이 자지합니다. 하지만 M346은 최고 속도가 초음속 직전 단계인 천음속까지밖에 되지 않아 고성능 훈련기를 요구할 경우 다소 아쉬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장 탑재량도 FA-50보다 작아 훈련 겸 전투기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FA-50이 좀 더 유리합니다. 즉 FA-50이 다소 애매한 성능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런 기체가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1세계, 제3세계를 가릴 필요 없이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각자의 이유로 FA-50을 사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훈련기가 필요한 제1세계에서는 T-50을 구매하고 최신형 전투기보다 값은 저렴하지만 훈련과 공격 능력을 전부 갖춘 전투기가 필요한 제3세계에서는 FA-50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루, 세네갈과 같이 소수의 공군만 운영하는 곳에서는 FA-50 전력도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풀업기, 전투기를 포함해도 100대가 채 안 되는 작은 공군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훈련과 전투기, 모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FA-50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성능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니 적당한 투자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FA-50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 중인 호주에서 T-50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노후화된 BA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에어 6000이 페이지 1 신형 전술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BAE 시스템즈는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기체를 개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노후가 심해 사실상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에 T-50, T-7, M346, 테자스의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은 T-50과 T-7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자스, M346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먼저 T-50의 경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이 강점입니다. T-50은 현재까지 나온 훈련기 중 가장 최고 성능을 가진 데다 전술훈련, 가상적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기 외에도 T-50 같은 전술훈련기나 FA-50 같은 경공격기로의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전 경험도 충분한데요. 최근 필리핀 공군이 FA-50으로 반군을 압도하면서 매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전투기로서의 성능마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애매한 전투기 성능으로 비판받던 주 원인인 공대공 능력 부족이 불력 20개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력 20에서 암람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FA-50도 비부열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전투기인 FA-50이 북한이 최신형이라고 자랑하는 미구-29와 같은 구형 주력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호환성도 높습니다. T-50 설계를 F-35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이 맡은 덕에 호주 공군의 최신 전투기 F-35와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록히드 마틴이 T-50 사업에 참여한 목적 자체가 F-35용으로 쓸 훈련기였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도 T-50이 T-7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T-7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T-7을 만든 곳이 세계적인 항공 제작사이자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보잉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보잉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선 호주 공군이 운영하는 FA-18 계열 항공기를 만든 회사가 보잉입니다. 또 호주가 최근 개발 중인 UCAV 사업에 보잉이 참여 중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호주 공군 입장에서는 당장 쓸 훈련기를 고르라면 아무래도 T-50보다 T-7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잉과 T-7이 완전히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T-7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개발 중인 기체라는 것입니다. 현재 T-7은 개발 완료 기한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개발비가 늘어나면서 T-50보다 저렴하게 제시한 양산 단가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성능 개선에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고받은 각에서 날개가 흔들리는 윙락 현상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운용 실적이 없습니다. 개발 중인 기체이다 보니 훈련기로 수십 년간 사용되었으며 실전 경험까지 갖춘 T-50에 비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호주가 보잉을 좋아하더라도 무작정 T-7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따라서 만약 T-7의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한국의 T-50이 호주 공군의 차기 훈련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FA-50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각국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훈련과 전투가 모두 가능한 최고의 가성비 전투기는 사실상 세계에서 FA-50이 유일합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35A가 대한민국에 20대 더 도입됩니다. 지난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이급 전투기의 외산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이급 전력 120대를 맞추기 위해 20대의 F-35A를 더 도입하려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이 발작하고 일본이 긴장 중입니다. 전술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레벨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투기가 바로 F-35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F-35라 할지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F-35만으로 중위를 확실히 견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F-35 60대로는 양측에게 위험만 될 뿐이며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억제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틈만 나면 한국을 무시하는 두 국가의 콧대를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F-21이 계획대로 양산되고 양산과 동시에 블록 사업이 진행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KF-21 보람의 초도 양산분 120대와 함께 KF-21 블록3에 준하이급 국산 전투기 120대가 더해지면 중국 공군의 움직임을 막고 일본 공군을 압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숫자 노름을 할 시간에 한시라도 빨리 로우급 전력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바로 F-5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KF-21의 개발과 F-35A를 도입하는 것에만 시선이 쏠려서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의 로우급 전투기 전력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난 1월 11일 F5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로 많은 이들이 고물 전투기 F5를 서둘러 퇴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때문에 2030년 퇴역 예정이던 F5의 조기 퇴역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야 사업이 시작된 F-35의 20대로는 줄어드는 우리의 공군 전력을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A-50 20대 추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FA-50을 지금 사양으로 도입한다면 그저 새 F5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중입니다. 현재 FA-50은 중거리 이상 공대공 교전 능력이 없고 제대로 된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데다 작전거리까지 짧아 5세대 전투기가 판을 칠 미래 전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과 방산업계는 FA-50을 완전한 4.5세대급 경전폭기로 개량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군의 소유가 결정되면 그동안 노후화가 진행된 우리 공군의 FA-50들에 대한 중간 성능 개량 MLU를 진행하고 신규 도입분과 수출형은 아예 개량형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레이더, 전자전체계, 추가 무장, 항속거리가 대대적으로 개량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찾아보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과연 이런 내용이 한국 공군 전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이 야심차게 기획 중인 여러 차세대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이 워싱턴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갭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친미 정책으로 중국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비교적 중립적인 한국까지 미국에 기우는 듯하니 이런 상황이 아주 끔찍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중국은 최근 수년간 미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게 연일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미국을 제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냈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붙을까 불안하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일어날 뻔했던 미중 전쟁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선제 기습을 개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0월 중국의 젠20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의 F-35 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맞붙었습니다. 상호 간의 충돌은 없었으나 여러 차례 위협 비행이 이뤄졌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공군이 대대적인 대만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조기 경보기와 전폭기로 이뤄진 대편대가 연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투했고 미 태평양 함대와 중국의 함대가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중국이 내부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 터뜨리려고 전쟁을 선택했다는 대만 침공설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침략을 겁내고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다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지휘부에 중국 공격을 명령했다는 정보를 여러 첩보망을 통해 듣고 겁에 질린 채 어차피 미국과 싸워야 한다면 오키나와와 대만은 먹고 시작해야 그나마 승기가 있다고 생각해 대규모 군사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미국의 합창의장 마크 밀리가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고위장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대적인 중국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한 뒤에야 사태가 진정됐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미국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미국의 우방인 우리에게 중립을 요구하며 큰 몫을 내는 중국의 이런 행동은 겁에 질린 똥개가 무서워지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F-35 전투기입니다. F-35는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항모전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고비용으로 인해 수량이 적은 F-22 랩터와 달리 압도적인 양산 대수로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창의이자 방패로 활약 중인데요. 미국을 상대로 대만과 오키나와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F-35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최대의 난관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F-35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 바싹 타들어가던 중국에게 대한민국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군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경고를 보낸다며 보유 중인 F-35A를 총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중국 정부는 뒤집혔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F-35의 도입 수량이 150대에 가까워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한국이 F-35A로 무력 시위까지 하니 복장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인 6월 한국은 KF-21의 지상주행과 함께 F-35A 20대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고작 태평양 주둔 미군을 상대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에게 너무 미국과 붙지 말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달라는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력으로 한국을 짓밟을 수 없으니 어르고 달래며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급속히 팽창하는 한국의 공군력에 신경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본은 F-35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큰 개량 없이 사용 중이던 F-15J를 전량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메울 F-35A 105대와 이즈모급 경항모에 탑재할 F-35B 42대를 포함해 무려 147대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는 미국 다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수백 대 제니시카 FC-32를 생산해 오키나와를 점령할 생각을 하는 중국을 힘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이렇게 큰 투자를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공군이 40대의 F-35A를 가진 한국 공군을 상대로 계속 우위를 점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의 F-35 추가 도입과 KF-21의 순조로운 진행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F-35의 20대 추가 도입에 더해 항모용으로 쓸 F-35B 20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다 합치면 한국의 F-35 보유량은 총 80대에 달하는데요. 이는 한국이 세계 6위의 F-35 보유국이 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1대4에 가깝던 한일의 F-35 보유비가 1대 1.8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경악할 것은 또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4.5세대기 KF-21 보라매가 무려 120대나 추가되는 것인데요. KF-21의 도입은 일본군이 보유한 F-2나 F-15로는 맞상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준하위급 전투기입니다. 사실 KF-21은 F-5나 KF-16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현재 알려진 사용으로만 따져도 지구상 최강의 4.5세대기로 나올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만약 한국이 KF-21을 5세대 스텔스기로 개조하는 블록3 사업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5세대기 보유량이 200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인리 수출이나 다른 수출 사업이 성공해 KF-21의 양산 대수가 늘어날 경우 총 보유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우면서 동시에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육군의 발전을 사실상 포기한 채 해군력과 공군력에 몰두한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육해공을 고르게 발전시킨 항공공군에게 대등하거나 밀린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일본은 한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차기 전투기 F-3 사업에 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항상 독자 개발을 외치던 자존심조차 졌고 영국의 6세대기 템페스트와 사업을 합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에서 밀리는 판에 한국 공군에게까지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거의 모든 국방비를 해공군에게 몰빵하는데도 한국에게 밀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F-35 도입도 좋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공군에 아무리 많은 F-35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우급 전력의 교체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투기를 세 종류로 나눠 운용 중입니다. 스텔스 능력으로 적 방공망을 제압하거나 제공권을 장악하는 F-35A와 강력한 폭장량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쏟아내는 F-15K로 구성된 하위급 전력 98대, 제공권을 유지하고 공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임무에 참가하는 다목적기로 사용되는 F-16 PBU와 KF-16으로 구성된 미들급 전력 167대,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 없는 근접 항공 지원이나 초기에 사용되는 고물 F-4와 F-5 127대와 60대의 FA-50으로 구성된 로우급 187대 등 453대로 현재 우리 하늘을 지키는 중인데요. 이 중 127개 F-4, F-5가 2024년까지 퇴역합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으나 1월 11일 심소령이 순직한 이후 조기 퇴역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중반부터 2032년까지 F-35계열 40기와 KF-21 보람의 120기가 추가될 계획입니다. 로우급을 크게 줄이고 하이급과 미들급의 수량을 대폭 늘린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공군의 전술기 보유량과 전투력이 크게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력을 편성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군이 보유한 로우급 전투기들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부 퇴역시켜야 하는데 그 빈자리를 메울 새 전투기들이 2020년대 중반 이후에야 도입이 가능해 수년 동안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식 전투기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초계 임무에 고성능 전투기가 투입되면서 유지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 FA-50 20대 긴급 도입이 군에서 논의됐습니다. 마침 FA-50에서 데이터 링크만 빠진 전술을 연기 TA-50 20대의 도입을 위해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으니 긴급 도입을 추진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무리 없이 FA-50 20대를 추가 도입해 당장 부족한 로우급 전력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 중 200대가 임무 수행이 불가능했다. 지난 2010년 10월 15일 6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계령도에서 열린 국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공군의 주력인 4.5세대 전투기인 F-15K와 KF-16이 심각한 부품 부족으로 작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개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해 비행 불가와 특정 임무 불가 건수는 F-15K가 614건, F-16이 무려 1750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 부품 부족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가 비행하지 못하거나 특정 임무를 할 수 없는 반쪽 상태로 비행을 한 사례가 5년간 무려 2364건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바로 이 끔찍한 수치조차 이번에 비해 개선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지적되며 난리가 났던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게 2017년 한 해 동안 F-16 전투기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FNORS가 무려 38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267건, 2019년에는 127건으로 발생 횟수가 격감했는데요. 국감에서 논란이 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공군의 부속 공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된 덕에 비행 불가 사례가 급감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보수 정당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에는 진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정한 여야 화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도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바로 전투기 구식화에 따른 부속 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전투기가 운용되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에 탑재된 수만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기존에 생산하는 부품을 단종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외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외산 무기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해법이 등장했는데요. 주요 항전 장비를 자국산으로 교체한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자체 개발한 장비들로 F-15K와 KF-16을 개조하면 가동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반 기술이 있어야 함은 물론 양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항공기를 동시에 개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술과 방법은 이전부터 한국 기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한 하이 미들급 전투기 200대로는 그 수량이 부족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 FA-50과 KF-21 보라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운용할 통합전자전포도의 내장화 사업과 FA-50의 국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FA-50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아 수출 시장에서 크게 활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군에서는 올해 1월 11일에 있었던 F-5 추락 사건으로 조기 퇴역이 결정된 F-4, F-5 전투기의 공백을 메울 방법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곧 생산이 완료될 TA-50AD를 이어 FA-50을 추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FA-50을 양산하는 것은 군의 전력상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기를 개조해 만든 수준에 불과한 지금의 FA-50으로는 다가올 미래전은커녕 지금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FA-50이 나쁜 전투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이 60대를 운용 중인 FA-50 파이팅 이글은 전폭 9.5m, 전장 13.1m, 전고 4.9m, 자체 중량 6.4톤, 최대 이륙 중량 12톤, 최대 무장 탑재량 4톤, 최대 속도 마 1.5인 초음속 경공격기입니다. 탐지 거리가 100에서 150km 수준인 이스라엘 엘타사의 EMM-2032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해 F-16AB의 레이더 성능을 압도합니다. 또 7개의 하드포인트에 다수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데요. 또 지난 2021년에는 카이가 FA-50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부착하는 시험에 성공하면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드 장착으로 밤낮 가릴 것 없는 전천후 탐지 능력으로 GBU-12 페이브 어웨이 같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적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훈련기 가격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경공격기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입니다. 일단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부터 굉장히 떨어집니다. 초음속이기는 하지만 연료 탱크의 크기가 작아 전투 행동 반경이 4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된 전폭기보다 좁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KAPD-350 타우러스나 천령 공대지 미사일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면 단점을 상쇄할 수 있겠지만 FA-50에 실리는 무장 중 사거리가 100km를 넘는 것은 국산 유도폭탄 KGGB 뿐입니다. 이 정도로는 아무래도 본격적인 공격기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핵심인 공대공 전투 역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최대 사거리가 20km 정도에 불과한 사이드와인더 9LM이 탑재 가능한 유일한 공대공 무장인지라 가시거리 밖에서 벌어지는 BVR 전투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M-120C에서 AIM-120D 수준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비싼 돈을 들여 달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레이더의 성능이 발목을 잡기 때문인데요.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계식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는 100에서 150km입니다. 하지만 이 성능은 어디까지나 레이더의 모든 성능을 한 방향에 집중시키거나 특정 표적을 집중 추격할 때 발휘 가능한 말 그대로 최대 성능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전쟁에서 이런 이름뿐인 최대 스펙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항전 장비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 개발되는 전투기들은 전자전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자전 장비가 탑재됩니다.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적의 제밍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력하지 않더라도 전자전 장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A-50에는 이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FA-50을 기존 스펙 그대로 생산한다면 급한 불을 끄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FA-50 개발 이후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한 우리의 방산 역량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전자전 장비는 지난 1970년대부터 관련 산업 및 군부대 육성이 시작됐으며 그 결과 6회공에 걸쳐 다양한 전자전 장비가 제작됐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LIG 넥스원의 3대 전자전 장비인데요. 현재 LIG 넥스원은 F-16에 탑재되는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한 ALQ-200K와 함정용 전자전 장비 SLQ-200K 소나타, 그리고 차량에 탑재하는 지상형 전자전 장비 TLQ-200K를 개발해 군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지상형인 TLQ-200K의 경우 체계 개발에서 초도 양성까지 무려 12년이나 걸렸을 정도로 많은 노력이 투자됐는데요. 이렇게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KF-21 보람에 내장된 EW 스위트를 자체 개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KF-21 보람의 개발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FA-50에 쓸 전자전 포드나 내장 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곧 양산될 KF-21과 FA-50 개량 사업과 동시에
외산 전투기 항전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F-15K에는 ALQ-135M이 그리고 KF-16에는 개량 사업으로 적용된 ALQ-16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는 전자전 관련 부품이다 보니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에 쓸 내장형 전자전체계를 한국이 개발하면서 우리 기술진들 사이에서 F-15K와 KF-16의 전자전체계 역시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레이더 역시 문제가 안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AIM-120 함량과 신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AIM-9X를 FA-50에 통합해주길 기대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대공 능력은 비약적인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FA-50의 공대공 능력을 지향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FA-50의 성능이 향상되면 자신들의 F-16 시장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FA-50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미국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될 예정입니다. 바로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해군 기반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우리가 언제든 개량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언제든지 공대공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ADD 주도하의 차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이 철룡 공대지 미사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철룡의 경량화 버전인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FA-50의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터키와 미국의 관계 악화로 F-35계열기의 터키제 손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 취소된 틈을 노려 F-35용으로도 판매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철룡의 개발도를 보면 수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가장 문제시됐던 레이더는 더 쉬워졌습니다. KF-21 개발진에 따르면 올해 초 남아공에서 실험을 마친 KF-21 A사 레이더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FA-50용 신형 레이더로 변경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더의 성능이 부족해 미사일을 쏘지 못할 걱정을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프 플레어 발사 장치에 수를 늘려 생존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 중인데요. 이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공한다면 FA-50은 미래전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4.5세대급 경전폭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성도 좋습니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60대 FA-50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중간 성능 개량 사업이 머지않았고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 여러 수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개발 성공 후 해당 시장에서 우리를 견제할 경전폭기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개량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중량이 늘어날 텐데요. 안 그래도 작전 반경이 짧은 FA-50의 활동 반경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개발사 측에서는 복자형이던 기존 FA-50 후방석에 보조 연료 탱크를 달거나 꼬리 날개 앞에 위치한 동체 후방에 추가적인 연료 탱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또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급유 장치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FA-50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이 모든 개발이 순항 중입니다. 그러므로 KF-21 생산에 앞서 소수 FA-50 기본형을 20대 정도 도입해 급한 불을 끈 뒤 KF-21의 생산과 함께 FA-50 개량과 외산 전투기 항전 장비를 함께 국산화하면 2030년대까지 한국 공군의 모든 전력을 4.5세대급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4.5세대 이상으로만 구성된 전술기 500대를 보유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공군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